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자산 운용의 강대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네.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너무 인사를 드리게 그러게요. 되네요. 1년 조금 네, 넘게 시간이 해서.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네. 화면상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까맣게 타갖고 오셔가지고 그런가요? 예, 미국 네. 마이애미를 다녀오셨다고. 아, 네, 네. 지난주까지 서핑 좀 전혀 못하고요. 네, 해외 바다. 투자자들 만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네. 그 마이애미에서 글로벌 알트라고 해서 네. 이제 전 세계 대체 투자, 뭐 음. 좀 신박한 투자 상품들을 팔고 있는 조그만 자산 운용사들 모아놓고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CES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투자 업계의 그런 네. 박람회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금융 상품들을 이제 니치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뭔가- 제일 큰 행사거든요. 틈새 시장 상품 같은 거 소개하는데 네,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이러면서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주시장이랑 저희 운용 상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어떻던가요? 국장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저희가 그 행사를 지금 3년째 갔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5년, 6년, 3년을 갔는데 네.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뭐 한국 주식만 판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오. 뜨겁고, 네, 뭐 거의 역대급으로. 너희한테 맡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살 수 있는 거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 그런 뭐 글로벌 반도체 펀드나 AI 펀드에서 직접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미 포지션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뭐 다른 아이디어는 없니? 숨어있는 주식 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투자하면 알려준다고. 네. 우리한테 맡겨라. 네네네네. 야, 그리고 또 강대원 대표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입니다. 이거 저희 녹화일 여쭤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2026년 3월 10일에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6천, 7천, 8천도 아니고 네. 요새는 코스피 만 책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는 좀 클래식하게. 네. 클래식이에요. 네, 조금 레트로하게 코스피 5천으로. 제 비화를 좀 들었는데 이 표지 인쇄하는 날 5천을 찍었고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쓰자고 예. 출판사 사장님하고 만나뵌 게 작년 7월? 코스피가 3천을 막 넘어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좀 꿈 같은 얘기고 뭐 약간 그쵸, 업계에서도 약간 좀 이거 되겠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무도 당당하게 코스피 5천 당연히 간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네네네. 있다라는 책을 쓰자라고 하는 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책 원고라는 게 금방 쓰여지지가 않잖아요.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책 원고 쓸 때 원고 한 1차 원고 쓸 때가 4천. 네. 그래서 출판사장님이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거 책 나오기 전에 5천 가는 거 아니냐. 어. 그래 설마요. 저도 쓰면서도 네. 그랬는데 이제 책 표지 나올 때 5천. 예. 책 출간될 때 6천. 네. 네, 저도 뭐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조정받고 5천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오기도 했었고 네. 그런 의미는 아니겠으나 하여튼간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저점이 5천이다? 거긴 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책의 내용을 쓸 때에도 저희가 네. 이제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찍었다고 코스피 5천의 시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서 항상 머무르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5천을 저점으로 삼아서 락바텀. 네, 항구적으로 그 정도를 가야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라는 것이 항상 5천 이상에서 머무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제목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레트로한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5천이 된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책을 제목 그대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는 네. 부제가 붙어 있고요. 또 최근 이슈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미국-이란 이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그렇고 이거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 네.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비교적 좀 담담하게 예. 네,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예. 뭐 저희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이런 변동성은 저도 뭐 제 직업 경력상 처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거의
제가 지금 23년에 제 매니저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정도 변동성을 처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도 네. 너무 크다. 네. 한국 시장만 좀 유독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다른 시장보다도. 시장에 비해서.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한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1,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였던 것 같아요. 뭐, 여전히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강한 시장 중에 하나고. 이 책이 인쇄되자마자 첫 번째가 더 올랐으니까. 네. 네. 6천일 때 나왔습니다. 근데 그 1, 2월 달에 2월 말까지 48% 정도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오름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2월 마지막 주에 하루 거래대금이 100조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 시장이 뭐 하루에 한 30조, 40조 이 정도 예. 거래되는 게 노말이었고, 100조가 넘는 거래대금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나 보던 네, 그런 변동성이었는데, 네. 한국 시장도 하루에 100조가 넘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래가 많고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좀 그 엔트로피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내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3월 넘어서 이제 좀 충격적인 변수가 다가오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 빠지고 12%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이 많은 에너지가 모여져 있었다라는 느낌이어서 흔들리는 것만큼 그렇게 큰 메시지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크게 뭔가 뭐 회전이 일어나거나 그 사이에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3월 들어서 그렇게 포지션을 크게 바꾸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조금 과열 양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캐시를 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은데 오히려 기회의 관점에서 언제 또 빠질 때. 네, 언제 또 더 집행을 해야 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전히 현금 비중은 좀 있으신 거고요. 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 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아니면은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일 것이다, 어떤 거예요?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중간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이게 전쟁을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거는 누구에게도 트럼프 도움이 입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단기적인 작전으로 계획을 했을 거라고 네.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지금 핵심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유가 물동량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물론 단기간에는 뭐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큰 변동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시계열을 좀 길게 보고 판단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어차피 단기간은 예측도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유가만 해도 뭐 110 몇 달러까지 갔다가 네. 다시 80달러대 초반 떨어졌다가 네.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의 힘으로 받침이 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예. 이른바 머니무브. 네. 거기에 특히 막 130조 넘어가고 있고. 예. 새롭게 투자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좀 이제는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투자의 승리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익의 자금을 버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기간에 대박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투자에서 대박이 날라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들어와야 되거든요. 소외돼 있을 때 쌀. 네, 네. 그러니까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1년 전에 출연했을 때만 예.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으니까 맞아. 네. 한국 시장 투자하면 안 된다.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비관이 팽배할 때가 투자 수익이 큰 거고, 관심이 뜨겁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산이라는 게 이제 7분등선, 8분등선까지 올라가면 이제 남아있는 높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대 수익은 좀 내려야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 됐으니까 이제 대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수익의 눈높이를 좀 합리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대박이 날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 승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한국 시장이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코스피 5천이 된 거는 그 시장 내부적인 체질의 변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계속 한국 시장이 좀 꾸준하게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됐냐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 책에도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이제 한국 시장의 좀 구조적인 변화, 주기적인 변화 말고 구조적인 변화에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 뭐 승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이제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의 시장으로 가야 네, 맞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것보다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액티브 ETF 많은 네.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라이프 자산운용도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네. 네. 한투 네. 운용하고 같이 하는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ETF. 이거 주주가치입니다. 그죠? 네. 와이스트릿이 만든 액티브 ETF 그 트래커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아. 종목 변동하는 거, 예. 비중 조절하는 걸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주가치 액티브 ETF는 거의 변동이 없던데요. 아, 네.
일단 요 ETF는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직접 ETF 운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이제 에이스 라이프 자산 ETF를 운용을 하시고 네. 저희는 이제 자문을 드리는 형태로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매매 빈도를 빨리 가져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 ETF는 이제 2024년 가을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특정 테마나 뭐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좀 주주의 소액 주주의 가치가 좀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펀드 컨셉 자체가 이제 빈번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좀 긴 호흡에서 소액 주주의 가치가 보호되는 기업들에 하는 자금들입니다. 뭐 그런 특성에 맞게 그 운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롱텀 인베스트먼트 포 에브리원.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 예,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넓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참, 아, 예.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 롱텀 인베스트먼트 포 에브리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주주 가치 액티브 ETF 종류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랑 SK 스퀘어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ETF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주주 가치 거기도 있나?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다른 ETF들도 보면은 하이닉스랑 SK 스퀘어를 같이 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요 책에서도 이제 중복상장 이야기가 네. 좀 나옵니다만 네. 과연 이거는 중복상장 이슈랑은 과연 다른 걸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ETF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ETF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ETF 중에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ETF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ETF랑 상장 주식이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예. 이거는 중복 상장인가요? 예. 이거는 이중 상장 아닌가요? 근데 이제 시총이라든지 자산 가치로 따지면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건 맞죠, 또? 맞습니다. 여기 그래서 돈으로 또 여기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숫자적으로는 다를 건 없거든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랑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이 상장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ETF는 갖고 있는 상장 주식의 가치를 매일매일 반영을 해가지고 1대1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랑 SK 스퀘어를 보면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 네.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SK 스퀘어는 갖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 가치의 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ETF랑 SK 스퀘어의 차이는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한켠에서는 과도한 뭐 분할이라든지 중복 상장을 지적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반대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ETF랑 뭐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 예. SK 스퀘어 이런 거 차이는 뭐냐면 ETF 투자자는 ETF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삼성전자의 가치가 나한테 무조건 반영이 될 거고 반영이 안 되면 내가 운용사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매를 해서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나한테 줘 라고 하면 언제든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네.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투자한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ETF는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큼 1대1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에 네. 맞게. 예. 근데 SK 스퀘어나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뭐냐면 이게 기업 오너가 나머지 기업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뭐 특수목적법인 SPC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액주주는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거야. 이게 다 지배구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상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중상장이 된 다음에 생겨난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이해관계랑 배제되어 있고 이 주식에 대한 나의 소유권,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걱정 혹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과거 20년 평균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거의 60% 정도 할인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ETF랑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차이가 없는데 ETF는 NAV의 100%를 인정을 받는데 지주회사는 40%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ETF 같은 경우에는 그 NAV 순자산 가치에서 네, 뭔가를 벗어나면 이게 괴리율이라는 숫자로 얼마 맞습니다. 벗어났다가 띄워주고 맞습니다. LP들 유동성 공급자들이 맞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좀 적당한 가치로 맞춰주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중상장, 중복상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걸 어떻게 활용 혹은 악용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회사, 홀딩스나 지주회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LG화학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주행동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인데 SK 하이닉스를 1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SK 스퀘어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SK 스퀘어 주주 입장에서 SK 스퀘어 경영진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반값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하이닉스 주식을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뭔가 이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 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데? 막 이러죠. 주주가 그러니까 뭔데? 두 개 쪼개져 있으면 무조건 모회사는 반값이야. 그러면 쪼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모회사의 가치가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주식의 공급 차원에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값이나 반값 이상으로 할인될 만한 요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K 하이닉스랑 SK 스퀘어를 둘 다 들고 있는 이유는 SK 스퀘어를 좋게 봐서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좋아 보이는데 SK 스퀘어를 사면 SK 하이닉스를 반값에 살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반값에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반값에 산 다음에 제값에 팔아야 되는데 이번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에서는 이게 좀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운용사로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기업들이 금고에 들어있는 골드바라든지 네. 황금 송아지라든지 이런 거를 네. 자기네들만 유용하고 아니면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니 열쇠를 가진 사람만의 것이야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네. 하나하나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SK 스퀘어 같은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SK 스퀘어 회사의 경영진에 네. 그 목표를 두는데 NAV 할인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 갖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 가치 대비 지금 50% 할인되어 있는데 요거를 3년 안에 30%까지 줄이겠다.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한데 어쨌든 요거를 줄이는 거를 SK 스퀘어의 경영진의 목표로 공식 발표를 하셨어요. 거의 뭐 파이낸스 데이 뭐 이런 거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역사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이 지주사들이 이 대주주들의 상속의 수단이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은 지주사만 갖고 있고 지주사가 이제 모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예, 나는 100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반값으로 쳐주네? 싸게 상속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줄어드니까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의 대주주는 주가를 누르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사의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당연히 보호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할인되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좁히는 거를 공식의 목표로 삼았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주사의 역사의 긴 장구간 역사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그럼 방법은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IR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될 거는 아니고 네. 뭐 배당이 됐든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됐든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는 하이닉스 주식을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비트라지가 발생하면서 무조건 그냥 시작하자마자 100%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SK그룹에 갖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애정을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당장은 좀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보면 2024년 말에 이제 밸류업 발표를 하면서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잉여현금의 50%를 2027년부터 네. 이제 굉장히 큰 폭의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막대한 배당금 수취를 하게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SK 스퀘어 주식을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발생을 하면 이제 저평가가 좀 개선될 수 있죠. 배당받은 재원으로. 네. 그 액션을 제대로 또 보여주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네. 하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볼 거고 그걸 네. 지켜볼 거고 해서 이제는 주주 환원을 그동안에는 안 하는 게 정상이었다며. 네. 대한민국의 그 디스카운트 네. 시절에 이제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회장님들 사이에서도 너희 회사 PBR 0. 몇 배밖에 안 되니? 막 이렇게 해서 또 비교를 또 해봐야 됩니다.